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재건축 재개발의 총량 규제를 하자. 네 번째는요, 규제 지역을 없애야 됩니다. 자, 어제 부동산 토론에 참석했던 네 분 모셨습니다. 이광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토지자유연구소의 남기업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년오늘연구소의 박태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직함이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의 오늘을 연구하고 미래를 밝히는 청년 오늘 연구소입니다. 여기 연구소에 연구위원들은 없죠. 본인 아직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표님 어제 이광수 대표님 어제 그 비비크림을 좀 진하게 바르셨던데? 네. 혼자 분장하셨어요? 뭐 진해가지고 내가 이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소개를 할 때 나는 이제 주화가 이광수입니다. 또는 뭐 12시에 만나 이광수입니다 할 줄 알았더니 그 부끄러웠습니까? 아니 이게 홍보처럼 될까봐. 홍보해야지. 이광수 복덕방은 홍보 안 되나 그러면? 저희는 영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상관없는데. 너무 부끄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주식 아가방 이광수입니다. 네, 그래서 지양했습니다. 자, 규탄합니다. 예. 이게 이제 국민 토론회 뭐 앞으로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또 한다고 그러는데 예, 거기 가면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대통령이 내 그거 많이 버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두리뭉실 넘어갔는데 뭐 많이 벌 게 뭐있어 주화가 아니면은 12시에 만나요인데 네. 하고 있는 방송이. 네, 그렇죠. 그리고 가끔 이제 다른 데 나가서 부동산 얘기하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걸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거 많이 버는데 하는 거 보니까 12시에 만나요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지목해가지고 지금 했잖아요. 네, 네. 네. 아니 제가 손을 열심히 들었는데 안 시켜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비비크림 좀 얇게 바르고. 알겠습니다. 네. 12시에 만나 이광수입니다. 아니 제가 해주세요. 그걸 왜 발랐냐면 박시영 TV 나갔는데 BBT 크림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발라볼까? 저 얼굴 목하고 색깔이 달라가지고 네. 진짜 거슬리더라고. 자, 이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게 대출 구조조정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뭐 박태훈 소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 그리고 뭐 30, 40대 포함이죠. 40, 50대 포함이죠. 대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무주택자한테.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니까 대출을 계속 해주면 수요가 들어오게 돼서 시장을 또 불안하게 만드니까 정부에서는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의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값 올린 건 그동안 대출 받아서 산 사람들이 집값을 올렸는데 그 규제는 무주택자한테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가지 관점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계속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라든지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량 규제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기대출자들의 그 대출을 걷어들여라. 그렇죠. 그래서 총량을 늘리지 않고 기대출자의 대출을 걷어들여서 무주택자 그동안 대출을 못 받은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고 야. 또 하나 어떤 과정이냐면 기대출자가 대출을 갚기 위해서는 집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물이 증가하고 시장의 안정의 효과도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출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대출을 갚기 위해서 집을 거꾸로 팔까? 그리고 설사 그런 정도로 그 강하게 압력이 들어오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정치권이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는 흥미로운 지점이 투표에서 응징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한두 채만 그렇게 움직여도 시장을 바꿔낼 수 있어요. 자, 이광수 대표님이 그런 제안을 문제의식은 뭔지 알겠어요. 네. 그 남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제안에 대해서. 아, 방금 제안이요. 저는 좀 하면 좋겠다 싶은데 이미 계약을 하고 네. 내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대출을 갚아나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했는데 그렇지. 그거를 다시 소급해서 규칙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할래 어. 라고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렇지. 좀 의문이 생겼죠. 저는. 그거는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 최 소장님 얘기도 들어보고요. 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불가능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죠. 계약을 소급해서 파기하는 건데. 예, 그리고 이게 주거 안정이라는 거는 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미 집을 뭐 어떤 문제의식인지는 이해되지만 정책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형평을 추구하다가 기존에 어쨌든 집을 대출받아 산 사람들의 주거 안정도 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어떻게? 다 소급하는 게 아니고 만기가 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환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 소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그러면 난리 나죠. 시장이 망가지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인데 난 또 우리 소장님이 아니 대표님 워낙 과격한 분이어가지고 그리고 구조조정이라고 하시길래 약간 그런 전면적인 개편이라고 저도 이해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혁명적인 주장을 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만기가 왔을 때.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렇죠. 그런 시장에 어떤 효과를 던져야 된다. 그렇죠.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든요. 만기. 근데 만기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규정을 준용해서 어. LTV나 DTI, DSR을 적용해서 그걸 회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하고 있잖아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회수하는 거는 뭐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1주택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정교한 정책 설계가 그러면 필요할 거라고 집을 생각합니다. 자기 집을 뺏는다고 생각하겠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1주택자도 비거주자한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시장을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게 다수간을 이광수 대표님은 장관은 안 될 것 같아요. 장관은 안 시킬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씀해 보세요 계속.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가 움직이거든요. 그 소수의 움직임만 일어나도 됩니다. 근데 그 소수를 움직이는 힘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을 기반한다면,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상징 투쟁인데.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젊은 청년으로? 사실 저는 그래서 그 문제의식에는 진짜 100% 공감합니다. 왜냐면 제 친구들이 이제 딱 집 사고 싶어 하는 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출이 다 막혀가지고 30대 초반들. 30대 예. 초반들.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전세도 막혀, 집 사는 대출도 막혀. 그러니까 이제 월세로 가야 되는데 월세는 돈 버리는 기분 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딱 처음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 정말 좋은 문제의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연구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연구. 문제의식이 공감이 되니까. 지금. 연구 많이 한 겁니다. 한 바퀴 돌고 다시 오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양도세 감면 1회. 요거는 취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똘똘한 한 채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게 뭐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시장의 불안의 요인이고 그래서 계속 어떤 과정이냐면 갈아타기를 하면서 내가 이 집에 살다가 비과세를 받고 세금 감면을 받고 또 좋은 집으로 더 비싼 집으로 계속 이전하는 일종의 갈아타기 수요거든요. 일단 이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 이런 수요가 생겼냐면 비과세 때문이에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비과세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으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걸 계속 sa용하면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면서 자산을 불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근데 재테크죠, 재테크. 그렇죠. 네. 전 그래서 이 양도세 감면을 주되 가구 그러니까 생애당 1회만 주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이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처음에 집 살 때 당신이 한 번 받을 양도세 감면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 오래 살 것인지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시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갈아타기 수요도 줄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30대 중에서 대출을 받아서 서울 외곽, 특히 경기도 외곽에 집을 사요. 거기가 집값이 덜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필요성도 있지만 재테크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수요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살 때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 생애 최초로 사는 거고 이것만 감면받을 수 있다면 살 때부터가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회라는 말이지 첫 번째만 감면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첫 번째만 하자. 아예. 예, 예. 살 때부터 첫 번째. 그런데 이제는 어제도 논의된 게 그건 1회는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뭐 2회나 3회나 어쩌면 뭐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쨌든 양도세 감면 조항을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이 조항을 이용해서 소위 똘똘한 한 채를 계속 갈아타면서 재테크하는 방식에 그렇죠.
대해서 감면이 아니라 아예 비과세입니다. 비과세죠. 예, 비과세. 12억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저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니까 네. 요것도 이제 이래 말씀하셨는데 뭐 2회든 3회든 제한을 하자. 그렇습니다. 이걸 계속 갈아타면서 못하게. 그래서 약사 빠른 사람들은 뭐 계속 갈아타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세금을 안 내면서. 우리 남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괜찮습니다. 네. 2년 지나면 12억까지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사를 많이 다녀요. 예. 그래서 취득세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수가 높은 이유가 이사를 많이 다녀서 그런 그렇구나. 취득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아요. 세수는 굉장히 많이 거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 이제 번 이사하는 예, 여러 번 거네. 이사하는 거죠. 바꿔 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는 이제 똘똘한 한 채 2년 지나서 또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계속 그러는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 이게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보 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막 집을 갈아타고 그게 집값을 계속 끌어올리는 예, 요인이니까 수요가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취득세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그런 식으로 낮은 건 아닌데 다른 선진국하고 비슷한데 근데 세수가 엄청 높아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예를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는 네. 다른 나라에서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살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한 집에서 거주하는 연도가 7년밖에 되지 않아요. 평균이 네. 그러니까 오래 사시는 분들하고 평균 낸 거니까 맞습니다. 한 2, 3년에 한 번씩 계속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다는 네, 얘기죠. 많죠. 예. 어허. 오케이. 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건 미국에 있는 제도잖아요. 1회 두고 그리고 금액 제한도 있어요. 50만 달러. 어제도 그 얘기가 우리 나왔는데. 최 소장님은 네. 이광수 대표님이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유효한 제한이라고 생각해요. 유효한 제한이다, 이 어제 제한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1주택자는 보호 대상 투기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런 관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진짜 투기한 사람은 집 사고 팔고 해가지고 키워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1회 제한이든 액수 제한이든 뭔가가 필요하다고 그 생각합니다. 필요한 것 같네요. 이거는 이건 합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이제 일반 세율을 내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지. 중과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과세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거니까.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계속 갈아타는 걸 못하게 하는 거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 내는 것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매번 그럴지 자신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최초로 하면요. 예를 들면 제가 한 3년 뒤에 집을 사면 좀 싼 집을 살 거고 그렇지. 20년 뒤에 집을 사면 좀 비싼 집을 살 거잖아요. 그럼 두 번 합시다. 아니 그 두 번이 아니라 이거를 생애 뭐 한 번으로 하면 언제 이 감면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겠네. 느끼지 않을까. 처음 살 때는 돈이 없으니까 조그만 집을 살 텐데 그쵸. 그때 세금 혜택 받아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거. 그러니까요. 오케이. 어떻게 두 번으로 할까요? 혹은 세 번 제한한다든가. 근데 예. 중요한 건 양도세 감면을 제한한다는 건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박대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도 또 이제 공정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하고 또 청년들이나 아니면 뭐 30, 40대, 50대도 무주택자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어떤 사람들은 막 5, 6번 썼는데 나는 한 번으로 제한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문제를 이제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미 그걸 뭐 예를 들어서 3번 이상 쓴 사람들은 이제 안 돼. 네. 안 되고 네. 이 아직 안 쓴 사람들은 몇 번까지 된다든가 그렇게 총량을 제한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생애 총량.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는 화두를 처음 던진 거고. 이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새로운 얘기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얘기 아니라고 하시는데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얘기. 한국에서 새로운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자산 시장은 항상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방향성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새로운 게 나와야 기존의 문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 이거 뭐지? 맞습니다. 주춤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관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정책이 나와서 그들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재건축 재개발 총량 규제. 대통령이 여기에 반응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주택 비율이 이제 5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뭐 55, 60%, 60%가 되고 있는데 노후주택이 많다는 건 주거 상황이 열악하니까 어쨌든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근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노후 아파트가 없어지고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는데 뭐 그게 원가가 됐든 어떻게든 분양가가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되니까 그게 또 가격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는 재건축은 불가피하다.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그러면 이거를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본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총량제를 도입하자.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할 수 있는 재건축의 양을 제한하자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재건축은 몇 채, 몇 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안에서 1년 동안 2만 채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재건축 조합들이 여기저기서 신청할 거 아니야, 막.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요? 공공성을 기준으로 해서 공공성? 예, 얼마나 공공 분양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고 분양가를 더 낮게 할수록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지금 구조상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재건축 단지가 먼저 되냐면 수익성이 높은 아파트가 먼저 돼요. 그러니까 강남만 됩니다. 강북은 안 돼요. 더 노후화되고. 그런데 오히려 분양가가 낮을수록 그리고 뭐 또 하나 공공주택이 뭐냐면 많을수록 공공주택이 많을수록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공공성 지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렇- 공공성 지수가 높은 재건축부터 먼저 간다. 먼저 그래서 용적률도 더 많이 인센티브를 주고 더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총량의 제한이기 때문에 그런 데들이 먼저 재건축하고 나면 그 다음들은 밀려.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을 빨리 하고 싶으면은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돼. 맞습니다. 공공성 경쟁이 시작돼. 지금은 뭐냐면 민간 이익의 경쟁성이에요. 그래서 분양가가 높을수록 수익이 날수록 먼저 되거든요. 그래서 강남만 되는 거예요. 정반대로 한강벨트만 공공성 경쟁을 하게 만들자. 네. 근데 이게 지금 발상 좋은데? 괜듯이 필요한 게 뭐냐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재건축을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만약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5년 임기 동안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어쨌든 내년 그건 모르는 1월에. 일이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의 집값은 폭등하게 될 겁니다. 이 상황을 중앙 정부나 이재명 그 정부가 법원이 막을 것 같아요. 네? 법원이 막을 것 같아요. 그건 어쨌든. 그래서 진짜. 요거예요. 오케이, 야, 이해했어요. 아 네. 이거 들은 것 그렇죠. 중에 제일 신박한데 이거. 그렇죠. 이거 세상에 없던 거죠. 아니, 이거 최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돼. 최 소장님 세상에 없던 겁니까? 뭐 비슷한 취지의 정책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저것도 어떻게 작동할까와 관련해 가지고는 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최 소장님은 네. 우리 이광수 대표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네요. 네, 좀 그 문제점 그런- 지적해 주십시오. 이 방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속도 조절은 필요하죠. 근데 그걸 총량으로 그러니까 몇 호씩 하자 이렇게 할 수 할 있을까 수 봐요? 있을까? 시장에서 실효성이 있을까? 예, 그거보다는 사실은 필요한 재건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공이 나서는 재건축, 그렇죠. 이제 공공성 공공개발이 목적인데. 네, 네. 강화가. 그런 것들이 좀 더 현실적인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현실적일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가 이게 있을 문제 의식은 동의하는데 네. 정책적으로 실현이 가능할까? 네. 이런 의심이시고 공공성 강화 자체는 동의하지만 네,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광수 대표님이 제안하는 게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럼 공공성 강화를 경쟁을 통해서. 네, 네. 아, 예.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있고 공공 임대주택도 거기 공급하는데 물론 공공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도 있고 네. 또 일반 분양분을 가격을 낮춰서 그렇죠. 예, 하는데 그러면 강남에 가격을 낮춰서 공급하면 또 수분양자는 그 일반 분양을 싼 가격에 들어가는 사람은 또 엄청난 시세익을 누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이광수 대표의 문제 의식을 만약에 정책적으로 반영하면 강남은 계속 뒤로 밀리겠죠. 오히려 강남에서 비싼 땅에 공공 임대주택을 잔뜩 넣어가지고 그 재건축하자고 아예 시도를 안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하는 것들 우선순위가 되고 이쪽으로 계속 밀리지 않까. 강남만 밀리는 게 아니라 강북에서도 강북 그 근처에 있는 네. 아파트 분양 아파트보다 싸게 네.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공공성 지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혹은 그건 사업성이 다 떨어지는 거죠, 사실. 네. 사업성이 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강북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성이 생겨요. 재건축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양측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거를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지고 가고 있어요. 강남이. 속도와 수익성을요. 근데 이걸 분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수익성이 좋아져요. 당연히. 두 전문가는 우리 이광수 대표 방안에 대해서 이제 믿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건설회사를 다녔고. 근데 건설회- 저는 약간 혹하는데요. 아니 저도 혹하고 왜 혹하냐면 이게 청년들 입장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청년 자취방을 멸종시키는 거거든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재건축은. 떡일 뿐더러 사실 제가 이제 대학생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준비위원장을. 근데 대학을 다니다 보면 그 앞에 자취촌들이 다 아파트가 올라가가지고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청년들 이제 대학가 임대료가 막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재건축에 그리고 이광수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좀 항변하자면 규칙을 바꾸자는 거잖아요. 전 그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건 학면이 아니잖아. 변호해 주는 거지. 변호. 항변은 항의하는 거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예. 말 조심하시고요. 네. 자, 일단 어쨌든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방안이라 지금 전문가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토론회의 목적 이런 거였거든요. 막 방안을 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대통령도 같이 난상 토론에 끼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지나가는 안들도 있고 그거 검토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거 몇 번 거치면 그 중에서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던데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뭐였죠? 금지구역을 따로 두지 말자. 이거 규제지요. 규제지역. 규제지요. 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또 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과열 뭐 규제 지역이나 뭐 투기 지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별로 다르게 규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규제 지역에 포함이 돼서 다주택자가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규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다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다주택자가 막 집을 산 다음에 집값이 오른 다음에 규제로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역적으로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철폐하고 전국의 어떤 땅이라도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사면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치적인 뭔가 목적이나 뭐랄까요. 그런 과정 속에 생겨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풀어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긴만 해. 그러다가 여기가 집값이 오르면 갑자기 거기를 규제 지역으로 선정해요. 정치인이 할 일을 만들어준 건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규제 지역이 왜 있는지 전 모르겠다. 그래서 전국에 어떤 땅을 사도 투기로 사면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저는 가장 반대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주택 시장은 전국에 달라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다르고 네. 하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양도세 중과도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 비수도권에 안 오르는 집하고 수도권에 막 몇십억씩 오르는 집하고 똑같이 규제하면. 처리가 되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규제 지역을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반대합니다. 이 아니, 부분은. 집값이 안 오르면 양도세 중과를 낼 필요가 없어요, 소장님. 그잖아요. 근데 왜 그걸 규제 지역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의 그러니까 호남의 반도체 공장이 막 생긴다고 합니다. 거기 규제 지역 아니잖아요. 근데 가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땅을 엄청 살 거예요. 그러면 산 사람들은 이 싼 사각에서 엄청 가격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규제 지역은 결국 돈 벌 사람은 다 번 다음에 규제가 들어가. 맞아요. 제가 그 지점을 얘기 드리는 그런 거예요. 사후적으로 하는 측면이 강하죠. 왜 그걸 반복하고 있냐고. 어, 그래서 어떤 과정이냐면 또 서울의 집값이 좀 떨어지잖아? 그럼 규제를 풀어줄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집을 누군가 살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광수 이광수 대표님이 대표님 말씀하신 거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투기가 안 일어나도록 그 부동산 제도를 만들어야 지금 이 규제 지역을 철폐하자라고 하는 안이 성립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투기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고육책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후적 처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투기 지역 중심으로 거기라도 집중 단속하자 이런 문제이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기가 안 일어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 그 전제하에 이런 규제 지역을 해제하자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투기가 안 일어나도록 제도를 만들자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것이
잘 안 서두가 이루어졌는데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 전제 조건이 성립이 안 자, 됐는데 그럼 그거를 하면은 우리 좀 남 소장님이 그 이제 이광수 대표님은 대통령이 직접 물어서 이네 가지를 쭉 1, 2, 3, 4 말했기 네, 때문에 네, 지금 네, 네. 다뤄봤는데 남 소장님이 제안하신 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노리는 불로소득을 잘 안 생기도록 세제를 단단하게 구축한다. 그 이후에 저렴하고 로또가 차단된 분양주택,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꾸준히 하게 되면 저는 집값도 하향 안정화되고 전월세도 어느 정도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보유세를 강화하는 건데 이제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 무지하게 인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몸에 좋은 쓴약이다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3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보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를 제안하셨네요. 보편적으로 하자.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1주택에 한해서는 1주택은 보유세를 종부세 같은 경우는 80%까지 깎아줘요. 네. 양도세도 또 깎아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그냥 단순 보유는 깎아주지 말고 실거주를 깎아주자. 네. 그걸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예. 주거용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바꿨는데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사실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1주택 혜택을 받았는데 네. 이제 실거주를 하게 되면 실제로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유세는 보편적으로 거주하냐 거주하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그래서 집 자체를 보유하는 거를 다주택을 제약하게 예. 그런 방향으로 예, 가자. 그렇게 하고 이제 1주택에 대한 혜택은 실거주에 대한 혜택은 양도세가 전담하도록 하자. 지금 그 혜택이 있으니. 그러나 그 혜택도 근로소득세하고 좀 비교하면서 하자. 근로소득세는 굉장히 잘 많이 내고 있는데 제가 비교해 보니까 10억의 양도 차익이 10년 정도 해서 10억 생겼다 양도 차익이. 근데 평균 1천만 원 내요. 그러니까 1% 내는 거예요. 근데 근로소득이 10년 동안 10억 생겼다. 근로소득세를 2억 5천만 원 정도 평균 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형평에 맞게 양도소득세도 해야 한다. 불로소득 진짜 많이 내지. 예.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더 권장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맞는 말이네요. 예.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싫어하겠네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께서 인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집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겠지. 그쵸. 그건 맞는데, 네. 근데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대신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면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높이고 근로소득, 그게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는 낮추자는 아니, 취지잖아요. 불로소득을 낮추자는 말씀하시는 예,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상대적인 거잖아요. 아니 그건 그대로 두고 보유세만 높이자는 그러면 거니까 모두가 근로소득세를 낮추면 어떨까요? 그거는 이제 아무도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여기 그거 부동산 정책이 아니잖아. 예. 여하간 이렇게 굉장히 실행하기 그게 말은 되는데 정신이 선택하기 어려운 수단이네요. 모두가 다 1주택은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아주 팽배한데 그거를 이용해서 투기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이나 한강벨트는 똘똘한 한 채 현상 때문에 굉장히 올라가는 거거든요. 양도세를 그 감면을 1회나 혹은 2회 제한하는 것으로 그건 어느 정도 통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정책 수단을 섞어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오히려 저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토의를 해봤었으면 좋았을 거다 싶어요. 그러니까 보유세 예를 높이는 들면 보유세와 관련해서 재산세가 지금 0.1%거든요. 제일 낮은 구간은 이게 100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산세, 그러니까 시가 2억 원짜리 재산세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연간 10만 원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우리가 보유세를 부과하는 게 정당하냐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좀 논의를 하고 이건 합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2억짜리 집이 재산세가 연간 재산세가 10만 원이다. 이걸 국민들이 그치. 아시면 그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세하고 비교하면 자동차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비교 안 되게 싸죠. 그러니까 네. 보유에 대한 부담을 높여줘야 투기가 여간해서 잘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보유세를 높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유세 핵심은 대한민국에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 때 도입이 됐고 그런데 종부세의 가장 큰 논란은 뭐냐면 종부세가 도입됐는데도 두 가지 논란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안 됐다. 그러니까 뭐냐면 종부세가 도입됐는데도 왜 투기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느냐 이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종부세가 계속 변해왔어요. 그건 바로 아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한 문제인식입니다. 인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계속 공격받았던 거죠. 과감하게 못했죠.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세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투자 수요를 줄일 수 없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종부세가 무력했던 거거든요. 정권 바뀔 때마다 뒤집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남교 소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교 소장님의 보유세처럼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공정하게 만들어지려면 세율을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세율을 높이면 인기가 없어질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전 이 문제를 일단 이렇게 해결하자. 초고가 주택에서만 과감하게 올리자. 초고가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직후에 하자. 아니요. 이거 선거 전에 해도 돼요. 선거 전에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명징하게. 재산세를 말씀을 드렸던 거는 보편과세의 원칙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초고가 주택에만 세금을 왕창 물리겠다라는 건 종합부동산세에 이미 있어요. 종부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6%를 부과하기도 했고,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좀 보편적으로 가자. 제가 그러니까 재산세를 굳이 말씀드렸던 건 거예요. 아까 과세 그 시가가 2억이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이름은 되게 공정한데 거꾸로 해요. 완전 이게 재산 세금을 깎아주는 장치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됐죠. 그러니까 시가 2억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지금 재산세는 45% 1주택자에는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한 절반을 깎아주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시가격이라는 게 또 있어서 또 깎아줘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 2억짜리 시가의 집이 재산세가 1년에 10만 원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10만 원도 채 안 될 거예요. 채 안 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껌이네, 국민들이 껌. 예. 그래서 동의할 수 있고 합의가 되면 이건 바뀌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게 저는 여야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소장님 생각합니다. 그게 합의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공격받아 왔던 거예요. 2억 원에 10만 원이 합의가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조금을 내도 사람들은 또 싸우기 거기에서 시작했- 반대가 나고 직접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저희가 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수용성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수용성을 뭐냐면 높이는 건 발 먼저 방문에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뭐냐면 온몸이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보유세를 논의할 때. 그래서 보편과세로 다 올리자고 하자. 저는 발 먼저 듭니다. 근데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보유세가 올라가면 다음에는 중저가 아파트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의지를 가진 정부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아니면 그 시차를 거의 두지 않고 팍팍팍 진행해 버리든가. 그러니까 이게 효과를 내면 이제는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보유세 실효세를 올리면 이거는 다음 정부가 정권이 바뀌어도 저는 이건 돌이킬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40억 이상 아파트가 전국에서 0.3%밖에 되지 않아요. 대통령이 어제 그 말을 했거든요. 이런 토론을 거쳐가지고 어떤 정책 방향성이 정해지면 틀림없이 인기 없고 저항이 있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걸 감수하는 게 정치인의 선택이다. 그런 취지의 말을 했죠. 그런 발언도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토론회를 거쳐서 뭔가 방향성이 정해졌고 그 길로 가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기가 대단히 없는 정책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나는 과감하게 하겠다. 이런 말인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보편적으로 강화해서 그 늘어난 세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으로 준다든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세수를 가지고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임대주택에 투입한다든가 왜냐하면은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가장 피해를 본 세대가 청년과 신혼부부잖아요. 거기에 보유세를 걷어서 거기에 집중 투입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사용하고 결합시키면 이것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저는 생긴다고 봐요. 무주택자에게 물어봅시다. 어때요? 아, 네. 저는 보유세를 걷어가지고 공공임대주택 특히 청년 신혼부부에게 투자하자는 거는 바람직하고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 그런데 공격을 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근데 이제 어제 그냥 공공임대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제 국민평형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공공임대가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 들어가면 너무 좋아요. 만족도가 높은데 모두가 그냥 거기를 거쳐가는 집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공공임대만으로도 삶을 꾸릴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와 양이 되어야지 부동산 시장 청년 전반에 입장에서는 그렇죠. 공공임대는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 젊었을 때 잠깐 거치는 그쵸. 집이다. 하지만 난 저걸 벗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공임대 주택에서 그냥 평생 살아도 되겠네. 그렇죠. 그런 공공임대 주택이 있으면 좋겠다. 청년 입장에서. 예를 들면 뭐 오스트리아 빈이라던가 혹은 싱가포르 같은 데들은 그렇게 실제로 하고 그렇게 하면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수요가 생기지 않잖아요. 거기는 근데 땅덩어리 코딱지 하나 하고. 그건 맞아요. 도시국가라서. 근데 저희도 서울 도시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서 가장 유감스러웠던 부분이 사실 전 공공임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우리 최 소장님은 유감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근데 가장 네. 유감스러웠던 것은 왜냐하면 멀쩡한 공공임대 주택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상하고는 달라요. 공공임대 주택이 왜 안 멀쩡합니까? 저희 연구소의 연구원이 지금 20제곱미터짜리를 민간 임대 시장에서 얻는데 월세를 6, 70만 원 내거든요. 근데 지금 84제곱미터짜리를 공급하면 것과 20제곱미터를 4개를 공급하는 거하고 지금 어떤 게 더 시급할까요? 지금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의 인식이 상당히 좀 공공임대주택의 실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하고 같다. 어떤 게 더 급한가. 지금 서울에서 공공임대주택은 100대 1, 수백 대 1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로또예요. 네. 아 로또 수준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있다면 하나라도 공급하는 게 급선무다. 서울은 그렇습니다. 서울은 지방에는 그렇다. 뭐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산층 임대주택을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보다는 지금 더 작은 평형의 그러니까 이 기성 세대들은 본인 경험치 안에서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야 공공임대주택 너무 작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기억이 많으신 것 같은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못 들어가서 지금 난리가 났다 서울에서. 실제로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간 청년들은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근데 내가 들어갈 게 아니니까 그래요. 너무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른 측면인데 이거는 주거복지거든요. 지금 세제를 논의하고 그다음에 뭐 공급이라든가 이거는 시장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제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지는 그런 거였어요. 이거는 주거복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아니라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복지. 어제는 주거복지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세제를 논의하고 지금 아하. 급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해 주신 거기에서 방점이 안 찍힌 거지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듣고 제가- 보니 또 그러네요. 세제 내가 관련- 귀가 얇은 건가? 최 소장님 얘기를 좀 그렇고. 아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제도가 바뀌었어요. 84제곱미터짜리를 많이 공급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그런 건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84가 급한 게 아니라 지금 서울에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게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그래야 된다. 네. 그리고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간에 어제 이제 굉장히 유감스러웠던 게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막 시장 사람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는 그거 사실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죠.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건 인정하는데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 때 공급이 안 돼서 어디가 정말 공급이 안 됐냐? 공공임대가 공급이 안 됐거든요. 공공 분야.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정상화. 우선순위를 거기다 둬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어차피 결론을 안 났는데 이게 어제 토론회보다 여기가 더 엑기스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토론이죠. 이게 어제는 이제 처음 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발언 기회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굉장히 느슨하게 늘어져 있더라고. 좀 압축적으로 정리가 좀 된 편인데 요거 한 두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토론회. 네. 그래서 어제 나왔던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훑어가 보고 또 여기서 나름대로 결론도 내보고 그리고 박태원 소장님도 좀 뭔가 안을 좀 들고 와주시고요. 저 안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저희끼리의 겸공 부동산 토론회는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하고 필요하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하는 걸로. 부동산 소토론회. 좋습니다. 왜 소토론회라고 생각하세요? 꼭 한번 해주십시오. 예. 자,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